네, 복지 유니온의 장성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와 복지 유니온이 어떤 것인지 간단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유니온의 대표 장성호입니다. 저희 회사는 먹거리 보장을 통해서 어르신들 또 장애인들의 먹거리 좀 취약계층 분들의 좀 그 먹거리 보장과 이런 생태계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회복지라는 이런 가치 플러스 그걸 또 비즈니스화 해갖고 돈도 버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모델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흔치 않죠. 네. 특히 이제 서비스 영역에 요양이나 이런 사례는 많지만 네. 제품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기술 혁신을 가지고 음. 사회복지 쪽에서 수입 그다음에 수입뿐만 아니라 수출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는 기업은 거의 전국적으로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사회복지나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한다고 할 때는 희생, 헌신, 열정 그것만 생각하지 거기서 또 의미 있는 또 이렇게 영업 이익을 얻어가지고 또 사람들 그렇죠. 고용하고 그렇게 계속 지속 가능한 발전을 생각하기 어려운데 복지는 그런 거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좀 감동적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네. 아직 영업이익을 내서 네.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여기까지 아닙니까? 네. 영업이익까지는 아직은 아니고요. 네. 뭐 이제 그 지금까지는 어쨌든 제품을 만들고 또 이제 많이 또 홍보하고 알리고 또 판매를 하면서 이렇게 시장에서의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게 고령 친화식품이라든지 케어푸드의 시장이 네. 국내엔 아직은 좀 생소한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아직은 좀 그렇게 저희가 제품이 이렇게 뭐 많이 팔리지는 않는데 곧 이제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다. 네네. 우리 제가 잠깐 보니까 대표님은 그냥 아예 대학부터가 사회복지학과 졸업하시고 네. 사회복지 쪽 일을 계속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딱 뵈면은 사람 관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회복지하고는 굉장히 좀 뭔가 안 어울리실 것 같아요, 느낌이. 너무 깔끔하시고 너무 기업가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런 얘기를 사회복지과를 다닐 때부터 많이 들어서 학생 때부터 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럼 장성호 대표님의 인간극장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니 사회복지는 어떻게 시작을 하신 겁니까? 우선 학생 시절부터. 원래 이제 사회복지학과를 이제 이렇게 오게 된 계기는 네. 좀 창피합니다만은 네. 갑작스럽게 아버지의 제안을 제가 받으면서 사회복지과를 결정을 하게 됐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뭐 어린이집 뭐 유치원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사회복지가 앞으로 전망이 좋아 보일 것 같으니 사회복지 전공을 좀 하면 어쩌냐라고 제안을 주셨는데 처음에는 제가 무슨 사회복지는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뭐 이제 그랬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뜬금없이 차를 사줄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차를 사줄게. 그래가지고 사회복지 쪽을 사회복지를 전공을 하면 네가 거기 들어가면 차를 사주겠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또 사실 그 당시 저희 집 형편이 이렇게 좋은 형편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갑자기 차를 사주시겠다라는 말에 네. 저희가 어린 나이에 그러면 바로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해서 이렇게 전공을 갑작스럽게 하룻밤 만에 사회복지과를 진학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은 네네. 하지만 근데 고등학생들이 대학 갈 때 뭐 엄청나게 무슨 신념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성적만 그렇죠. 써서 가는 건 맞습니다. 많지. 솔직히 말해서.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님이 사회복지에 대한 의지가 강하셨네요. 그렇죠. 그쪽으로. 네네. 그래서 사회복지 오셨는데 네. 그럼 대학생활 하시면서 직접 해보니까 어때요? 사회복지가 나한테 맞았습니까? 저는 사실은 너무 그 차 약속을 지키셨어요, 아버님? 아니요, 그 차는 아무래도 아버지가 그냥 던졌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던지신 것 같고 대학 가고 바로 서고 싶어도 면허도 없고 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제가 면허를 또 빨리 못 따가지고 네. 제가 면허를 따는데 1년 넘게 걸렸습니다. 네. 그런 또 사연이 있어가지고 군대 갔다 오고 다 유야무야 돼버렸어요. 그 차는. 그렇게 됐는데 어찌됐든 간에 결국 차는 못 얻었지만
제가 이 사회복지과를 이렇게 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오게 되면서 사실은 제가 1학년 때 사회복지과 수업을 들으면서 네. 사회복지의 매력이 푹 빠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어떤 매력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사회복지가 저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못 사는 사람들 도와주고 뭐 장애인이라든지 뭐 이런 취약계층들을 만나고 그분들에게 이게 뭔가를 희생하고 봉사하고 막 이런 사람의 어떤 사회복지사라는 생각을 이렇게 몰랐을 때 그렇게 우리가 네. 알고 있는데요. 막상 제가 학교를 가서 딱 공부를 해보니까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은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은 사회 정의에 또 이렇게 좀 사회 불평등 문제라든지 사회 정의 문제라든지 또 약자의 보호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상당하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직종이었고 정책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을 대변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 현장에서도 그런 상황들이 발생됐을 때 사회복지사로서 직접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런 자원들을 또 연결함으로 인해서 좀 많은 그 좀 이렇게 좀 혜택을 받고 싶은 분들 또 네. 어떤 사람은 또 뭔가 이렇게 좀 좋은 일을 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을 중간에 또 연결도 하고 네. 하는 상당히 매력적인 어떤 그런 직업으로 제가 보여졌어요. 아, 예. 뭔가 정의롭고 네. 또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것들 예. 더불어 함께 그렇죠. 사는. 그리고 되게 우리가 뭐 부동산 중개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한쪽에서는 되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한쪽에 또 되게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중간에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일이겠다. 이런 제가 직접 해주는 거는 저는 그거는 제가 잘 못할 것 같았는데 뭔가 그런 역할을 좀 하면은 되게 좀 매력 있는 직업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대학 내내 유지가 된 거예요? 그렇죠. 제가 또 저희 한참 제가 대학교 다닐 때가 또 IMF가 이렇게 오고 이제 전국에 이제 막 그 실직 노숙자들이 막 네. 서울역으로 막 몰려들고 막 그런 시기였는데요. 제가 또 학교에서는 그런 그 노숙자들을 좀 뭔가 이렇게 노숙자들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HPA라는 홈리스 피플 에이지라는 좀 뭐 학과내 동아리를 만들어서 우리 이제 그 학생들과 함께 노숙자분들 상담을 하고 또 그분들의 어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인식은 보면 노숙자들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노숙자들 보면 어떻죠? 막 무섭고 막 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오히려 왜 노숙자들이 서울역에 몰려 있는가라는 걸 보면요. 그분들이야말로 너무 무서워서 서울역에 다 같이 모여 있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본인들이 무서워서? 그렇죠. 본인이 혼자 저기 혼자 누워서 밤에 자면 밤에 내가 누가 그냥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내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하룻밤에 그냥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야말로 오히려 일반 사람들이 무섭다. 그리고 대부분 그 노숙을 원하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노숙을 원해서 하는 사람은 사실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사회에서 밀리고 정말 이 사회에서 끝까지 벼랑까지 온 사람들이 가는 게 노숙인데,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사회에서 이미 많은 사기를 당한 사람들도 있고, 고통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이 무능력했던 사람들도 있고, 순진한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그분들을 그때 학생 때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좀 제 생각이 또 더 많이 바뀌었고, 또 이런 것들을 학생으로서 또 많은 분들에게도 또 알릴 필요도 있겠다. 우리가 이런 가장 어떻게 보면은 사회 안전망이라는 이야기들을 그 당시에도 막 사회 안전망 얘기를 했는데, 정말 가장 취약한 이 거리에서 잘 수밖에 없는 이런 분들의 그 안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학생이지만 뭔가 이거를 계속 우리 사회에 알리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활동을 해보자. 그래서 그거 갖고 저희가 막 행사도 진행하고 학교 다닐 때 학생으로서 이분들하고 막 그 쉼터에 있는 분들하고 매주 일요일마다 축구도 차고. 아니 직접 동아리를 만드셔가지고 예. 노숙자분들 만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직접 만났죠. 오. 같이 거기서 노숙도 노숙도 한 적도 있어요. 같이 노숙하고. 네.
노숙도 한번 해본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동아리 멤버들 몇 명 정도 됐는데? 동아리 멤버 뭐 보통 10명 미만으로 있었어요. 10명 미만으로 있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하여튼 뭐 다 학생들이니까 나이가 이제 어린 친구들인데 그래도 이제 하면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어떤 그 가장 어떻게 보면 최전방이죠. 저는 사회복지의 이런 그 사회안전망의 그 최전방에 이제 그 노숙자 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그분들하고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제가 후배들한테 막 온갖 뻥과 술을 또 엄청 먹여가면서 학생들을 제가 끌고 이제 동아리를 했었습니다. 이거 교수님들이 시킨 거 아니고요? 교수님 시키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네, 자발적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 동아리는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아쉽게 지금은 없고요. 그래도 제가 졸업하고 난 이후에도 거의 한 10년 정도는 유지가 됐었습니다. 예.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다고 다 사회복지 분야로 가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지금 대표님은 졸업 이후에 사회복지 분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이제 다른 친구들은 어떠세요? 제 친구들은 이제 저희 그 같이 졸업을 동기한 동기들이 남자가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요. 네. 10명 중에 저만 노인복지관으로 제가 취직을 했고, 남의 친구들은 대부분 다 일반 기업으로. 또 아니면 공단이나 뭐 공무원 쪽으로 이제 대부분 갔고요. 뭐 여성 우리 그 좀, 동문 중에는 이제 몇 명 이제 현장에 나온 친구 있지만 대부분 저희 학교에서 졸업한 친구들은 공무원이나 일반 기업으로 많이 갔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사회복지 현장으로 나오는 사람이 좀 드물었고, 네네. 그런 이유라든가 이제 노인 쪽으로 오셨는데 사회복지 분야가 장애인도 있고 뭐 여러 분야가 많잖아요. 노인 쪽으로 가신 또 이유가 또 있을까요? 그 전에 마이크가 너무 이쪽에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오히려 가운데가 날 것 같아요. 소리가 가운데로.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프로답지 않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실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복지에서의 가장 아까 얘기한 뭐 사회복지 최전방 가장 최악의 현장을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이제 경험을 하고 또 그쪽으로도 한번 뭔가 좀 더 뭐 인권의 문제를 좀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려는 마음도 사실 한편으로 있었어요. 그쪽으로도 한번 해보려는 마음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계속 또 이렇게 그냥 뭐 그렇게 뭐 활동가처럼 인권 사회복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사회복지라는 이 일을 좀 더 비즈니스화하고 미래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노숙자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또 다가올 미래에 우리가 노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산업으로 또 복지 산업이라는 실버 산업이라는 부분을 또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또 있었어요. 제 학교 다닐 때. 그래서 4학년 때 이제 노인복지 수업을 들으면서 그 해외에 이제 그런 사례들에 대한 이런 공부를 좀 하게 됐고,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곧 이런 시대가 오겠구나. 그러면은, 이것은 이미 그 당시에도, 2002년도에 제가 이제, 2001년도에 학교 다닐 때 해외에서는 이미 실버 산업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져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졸업하고 그쪽도 한번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돼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졸업을 하고 동시에 노인복지관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뭐 어디 가려고 하다가 노인 간 게 아니고 나는 복지 분야 중에서 노인을 해야겠다. 그런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온 거죠. 사실 저는 교회에서 일을 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도 앞으로 고령화 사회라든가 교회들도 이제 노인들이 많아지니까 이 전반적인 모든 거를 이제 노인들을 위한 걸 준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좀 많이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네네, 맞습니다. 네. 근데 딱 봤을 때 앞으로는 뭐 고령화 사회도 그렇고 노인 쪽이 굉장히 중요하다. 타겟을 잡았어요. 네네. 비즈니스적으로. 근데 원래 어른들에 대한 이런 애정,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이제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시작한 건 아닌데, 역시나 또 이렇게 현장에서 부딪혀 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제 노인복지관을 처음 갔을 때,
이제 노인복지관에 이제 노인복지관은 여가 복지 시설로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노래교실 같은 거예요. 노래교실하고 맞아요. 스포츠 댄스하고 막 이런 네. 거 하면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거기서 교회도 그래요. 노인학교 같은 거 하면 점심 먹고 노래가 제일 좋아요. 네. 맞아요. 이제 그건데 근데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참 그 젊은 시절에는 뭐 정말 뭐 전쟁도 겪고 얼마나 격동의 세월을 보내셨던 분들인데도 또 이제 노인복지관에 와서 노래하고 그럴 때는 정말 또 아이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막 정말 선생님한테 선생님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을 이제 제가 처음에 접하면서 아, 이게 또 다른 이게 또 이렇게 다가오고 뭔가 이렇게 또 교감이 되고 그래서 제가 참 어떻게 보면은 그때 한참 막 노인복지관에서 일을 할 때 뭐 그런 말도 했어요. 어르신들 옆에 지금 떴다방이 들어와가지고 약 파는 데가 들어왔는데 복지관 옆에 우리 어르신들 거기 가가지고 또 약이나 사고 뭐 거기서 뭐 뒤통수 맞을까봐 걱정된다. 제가 이 물가에 아이를 내놓은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이제 막 그런 말도 막 하면은 막 어르신들이 우리 뭐 장 팀장이 아빠라고 막 할머니들이 막 이제 막 그런 막 얘기를 하면서도 되게 너무 좋은 그런 교감 그리고 이분들이 이미 사실을 다 아시지만 이렇게 젊은 친구가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서로 이렇게 또 잘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복지관을 다니면서 그렇게 경험하면서 이게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이거를 좀 더 비즈니스하고 또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또 가졌던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관 일을 하면서. 예. 뮤지컬 가수도 한때 꿈이지 않았어요? 그때서부터 그런 무대 체제가 어르신들 앞에서 예, 이제 뮤지컬 가수가 꿈이라는 거는 그건 아니고 저희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그런 박수를 많이 받아봤죠. 그러니까 원래 노래교실이 가장 인기 있는 시간이고 노래 강사가 가장 인기가 있는 분인데 우리 복지관에서 노래 강사가 빵꾸를 내면은 어르신들이 더 좋아했어요. 제가 그날 제가 강사 대신해서 제가 들어가서 어르신들과 같이 노래하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시간이 되게 아까 뭐 재밌었다고 했고 이제 그러면서 정말 야 연예인들이 이렇게 박수 받고 막 정치인들이 어디 가면 막 박수 받고 여기에 이제 그 박수에 이게 정말 중독이 되는 그런 것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그런 생각도 뭐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장 대표님이 좀 흥이 있으시네요. 그렇죠? 흥이 있습니다. 흥이 있으시고. 흥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20대 대학 졸업하자마자 복지관 간 거 아니에요? 네네. 20대 때. 맞습니다. 그때가 한 몇 년쯤 되는 거죠? 그때 제가 2002 월드컵 저희가 했을 때 제가 첫 직장을 또 갔습니다. 2002년. 초기네요. 네네. 그러면 사실은 지금은 이제 한 20년 넘어서 네네. 사회복지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졌고 사회복지 기관들도 굉장히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사회복지관이 어땠어요? 사실은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또 아직도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사회복지 법인 뭐 우리가 이제 전후 시대에 정말 그 못 살던 시대에 우리나라가 그 1세대 이 지역의 유지나 이런 분들이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출연을 해서 사회사업을 그때는 사회사업이라고 그랬죠. 사회사업을 하셨는데 그 사회사업이 그런 것들이 뭐 사회복지 법인으로 만들어지고 이 법인이 세습이 되고 이 사회복지 법인들이 또 이런 그 국가에서 만드는 이런 뭐 시립, 구립 이런 복지관들이나 이런 것들을 또 위탁 경영을 또 해가면서 뭐 사실은 그러면서 좀 저는 요새 참 누가 많이 얘기하는 이권 까르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제로 사회복지 법인을 이용하면 눈먼 돈들을 많이 모을 수 있다는 게 진짜예요? 뭐 제가 충분히? 뭐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사회복지 법인을 활용해서 실제로 이렇게 좀 부당한 그런 것들이 뭐 있는 부분들도 있다. 뭐 있죠. 그래서 뭐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이런 뭐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한 번씩 네. 나오고 하는데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좀 부끄러운 어떤 모습인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우리 복지 쪽에서는 복지국가를 얘기한 게 이런 그 민간 위탁과 그런 그 정부나 이런 지자체 간에 사실 뭐 블랙딜 약간 뭐 없지 않아 이제 블랙딜들이 많이 과거에 많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블랙딜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뭐 예를 들면 정치와 이런 사회복지가 뭐 어떤 블랙딜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또 결국에는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종사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주고 이것이 좀 더 전문성이고 좀 더 개방이 되니까 사회복지성은 되게 폐쇄적이다라는 사람들 얘기가 많잖아요. 좀 더 개방이 돼야 되고 좀 더 이것이 단순히 복지 전달 체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좀 더 이게 고객 중심으로 이용자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공급자 중심으로 복지 전달 체계로 그런 것이 전에 이런 그 국가와 이런 사회복지 법인들 간에 아직까지도 그런 보이지 않는 블랙딜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이런 서비스들이 더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 복지 서비스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뭐 쉽게 얘기하면 그 먹거리 분야에서 보면 제가 20년 전에 복지관 처음 갔을 때 경로식당에서 그때 도시락 만들어서 배급하는 그 수준이요. 네.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서비스의 개선보다도 항상 이 어떤 전달 체계에 이런 그런 어떤 좀 공급자들 간에 아니면 뭐 위탁업체와 공급자 간에 뭐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은 관심이 되는 거고 더 이용자들이 그 관심에서 멀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뭐 아직까지도 복지전달체가 가지고 있는 숙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뭐 어려웠습니다. 제가 또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사회복지에 대한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대학 때 사실은 노숙인들을 위한 것도 갖고 내가 필드에 나가면은 진짜 뭔가 해야겠다 해서 필드 나온 거 아니에요. 필드 나왔죠. 딱 나왔을 때 그러면 실망이 좀 컸겠네요. 실망도 많이 했죠. 실망도 많이 하고 그래서 직장도 뭐 제가 뭐 한 직장 수탕하게 다닌 게 아니고 막 직장도 뭐 보니까 아니다 해서 또 나오고 또 다른 데 갔다가 뭐 좀 모르다 또 나오고 뭐 이런 경우들이 이제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사회복지관 나오고 사회복지관에서 일을 하시다가 지금 하고 계시는 복지 유니온은 어떻게 넘어오신 거예요? 너무 많은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이 스토리를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압축해서 할까요? 어떻게? 예, 압축해서. 좀 눈물을 흘렸으니까 예. 포커싱 해가지고. 제가 이제 사실은 이런 그 복지를 이제 복지관 이제 퇴사를 하면서 네. 저는 사실은 복지관 한 군데만 가신 게 아니죠? 아니요, 복지관은 이제 세 군데 세 군데 다녔었어요. 정도. 세 군데는 다녔는데 한 10년? 그 10년 아니고 한 6년 동안에 6년. 세 군데 이제 다녔는데 네. 마지막에 이제 퇴사를 하게 되면서 좀 제가 좀 이렇게 과장으로 이제 마지막 직급이 있었는데 네.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 제가 좀 경력이 좀 짧게 좀 과정을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재취업이 좀 어려웠어요. 다른 데 이제 원서를 내면 이렇게 좀 경력이 또 과장 경력은 너무 짧고 또 이제 그냥 직원으로 하기에는 또 과장 했던 친구가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제 사회복지사로서의 복지기관을 계속 근무를 하려고 했으나 어쩔 수 없이 취업이 안 돼서 네. 제가 좀 다른 길을 좀 선택을 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이제 그런 와중에 이게 좀 막상 뭐 사회복지 전공을 하고 뭐 한 5, 6년 복지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나와서 다른 일을 하려고 하니까 특별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뭐 누가 저를 선뜻 채용해 줄 것도 없고. 그냥 뭐 그 당시에 이제 뭐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영업도 아주 필드 영업이죠. 아주 필드 영업. 보험을 해야 되나? 차를 팔아야 되나? 막 이럴 때였는데 그때 이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라는 게 갑자기 이렇게 되게 우리 사회에서 막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환경 문제 막 이런 게 뭐 같이 맞물리면서 음식을 건조시켜가지고 갈아가지고 버리는 거. 네네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 있었어요. 네. 미생물을 해가지고 완전히 기화시켜가지고 기체로 날려버리는 것도 있었고 건조만 하는 것도 있었고 건조해서 분쇄하는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음식물 쓰레기 처리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미생물을 통해서 이제 그 발효
기화시키는 이제 그 제품에 제가 이게 굉장히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업을 하는 영업사원으로 제가 갑자기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취업했는데 거기가 이렇게 쓰레기 음식물을 처리하는 친환경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가 친환경적으로 하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곳에서 취직을 하신 거예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회사에 이제 가서 영업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한 1년 정도? 제가 1년까지 영업을 안 하고 한 6개월 정도 영업을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더 좋은 제품을 파는 회사를 만났어요. 경쟁을 하잖아요. 경쟁 회사인 거죠. 근데 지금 열심히 영업을 하는데, 더 좋은 제품이 있는 거예요. 경쟁사 제품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아무리 봐도 제가 내게 좋은 걸로 해서 팔아야지.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객한테는 이게 최고다라고 얘기를 해야 제가 팔 수가 있잖아요. 물건을. 네. 그러니까 저 회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최고였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영업을 하고 다녔는데 너무 더 좋은 제품이 딱 나오는 순간에 제가 내가 이거 소비자를 기만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게 더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럴 수가 없죠. 제가 왜냐면은 이제 소비자들을 기만을 해야 되는데 제 스스로가 뭐 그냥 돈 벌려는 마음으로 했으면 제가 뭐 다른 영업을 했을 것도 같은데 그 당시에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 영업은 쉬운 영업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너무 초기 시장이었고 그렇지만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게 환경 문제를 지금 봤을 때는 고객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비즈니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뭐 열정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했었는데 더 좋은 제품이 딱 나와버려서 제가 과감하게 그 기존 회사를 때려치고 그 회사에 가가지고 그 회사의 제품을 직원을 안 뽑길래 제가 대리점을 내고 개인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건 대단한 결단이네요. 혁신가인데 혁신가. 진짜로. 이건 쉽지 않은데. 오토바이 직원이 내가 파는 오토바이도 이거 좋은 오토바이니까 이건 못 팔겠다. 그거 아니야. 최고 아니면 안 팔겠다. 그거 아니에요. 최고 아니면 팔 수가 없죠. 왜냐면 소비자를 기만해야 되니까. 그 사장 입장에서는 되게 머리가 아프겠네요. 그렇죠. 이런 직원을 데리고 있는 사장 입장에서는 내 물건을 최고로 만들던가. 그렇죠. 그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최고를 만들려고 요구를 했었는데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그래서 더 좋은 제품을 보고 제가 감히 이거를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더 환경 문제니까. 더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그냥 조금 더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라 더 친환경적인 거예요. 그 제품이. 믿어지지가 않는데 혹시 사장님이랑 갈등이 있던 건 아니에요? 전혀 갈등이라든가 뭔가 다른 외적인 게 뭐 있는 게 아닐까요? 그곳에서 저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너무 그 회사에서 뭐 나름대로 그때 그렇게 진짜 거의 그 영업에 이런 필드 영업은요 정말 그 영업을 하는 분들은 거기서도 또 제가 그 옛날에 그 대학생 때 이 실직 노숙자분들이 많이 떠올랐는데요. 정말로 사회에서 또 많이 밀려서 온 분들이 그런 마지막 필드 영업을 하고 오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저는 그래도 뭐 어쨌든 저도 밀려서 간 거죠. 저도 이제 사회복지사로서 이제 갈 곳이 없어서 밀려서 저도 간 거고. 그런 와중에 나름대로 제가 좀 거기서는 좀 튀어서 잘했습니다. 거기서 좀 튀게 제가 좀 잘해서 사장님도 좋아하고 막 그랬는데 차마 제가 그 제품을 팔 수가 없어서 어쨌든 제가 그 더 좋은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그 대리점을 내고 이제 개인 사업을 제가 이제 시작을 했죠. 그때는 이미 결혼하셨잖아요. 결혼은 했죠. 와이프한테 아니, 와이프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나 회사 다니면 잘 다니고 그렇죠. 있는데 야, 우리 회사보다 좋은 물건이 있어. 이 물건 못 팔겠다. 나 그만둘 거야. 했을 때 사모님의 반응은? 이해하지 못했죠. 좀 뭐지?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는 와이프에 근데 그렇게 그거를 깊게 상의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어차피 영업이었기 때문에 뭐 그 직장이 뭐 그렇게 좋은 직장이라고 하기도 그랬고 그래서 뭐 어차피 기본급 플러스 이제 뭐 수당을 받는 등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래서 대리점을 해갖고 대박이 났습니까? 대리점을 해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최고의 상품을 갖고 대리점을 했는데 대박이 났겠네요.
최고의 상품으로 네. 이제 대리점을 딱 시작하는데 네. 그 시작과 동시에 누군가를 제가 만납니다. 아, 누군가 귀인을 만났죠. 네. 서먼. 그분은 이제 참 그 전에 그 회사에 그 전에 이제 그 음식물 처리 영업했던 그 회사에서 네. 연결돼가지고 했던 사람인데 그분을 어떻게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그 전에 이제 이런 그 건설 시행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좀 그런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요. 이 건설 시행이면 좀 스케일이 크겠네요. 뭔가 스케일이 좀 크죠. 네. 그래서 스케일이 큰 사업을 뭐 이제 좀 2번 정도 하셨던 분인데 네. 그분이랑 이제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군인 공제회라는 데에 사업 제안을 하자라는 이제 그런 그 프로젝트를 우리가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 군부대에도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좀 심각했고, 그렇죠. 특히 이제 그 군함들이 한 번 나가면 막 몇 달씩도 이렇게 그 나가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들이 그 당시에 이제 런던 그 환경 조약에 의해서 음식물 쓰레기 해양 투기가 금지가 이제 맞아요. 된 거였어요. 이제 금지가 되는데 계속적으로 군 부대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 거를 계속 바다에 버리고 있었던 시기였고, 그 당시에 또 이게 구제역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전에 군 부대의 짬을 막 돼지 농장에서 가져갔는데 요새 다 사료 먹습니다. 다 돼지 농장에서 사료 먹기 때문에 그 군 부대 오지 이런 데에는 도시와 같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땅에 묻는 거예요. 네. 뭐 땅에 묻으면 염분이 많아서 토양이 막 황폐해지고 이런 환경 문제가 그 당시에 이제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통해서 안전하게 기화시켜서 환경을 살려내자. 우리 군 부대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보자라는 측면으로 제안을 했었고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안 사업에서 저희가 1차, 2차까지 통과가 돼가지고 마지막 3차만 통과가 되면은 통과되면 전 군에 전군에 이제 이 물건을 깔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군인 공제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군인 공제가 여기를 투자를 해서 저희가 이 제품을 제가 또 그것 때문에 기술 이전까지 다 그 원 회사에서 다 받고 뭐 이런 것들을 사업을 하면서 준비하고 하면서 이거를 이제 3차만 통과되면 이제 투자 받고 공장 만들어서 양산하고 군부대 모든 함정과 모든 군부대에 다 이게 들어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럼 여기까지 본인도 굉장히 투자를 하신 거네요. 투자 많이 제가 약간 그때 뭐 빚져가지고. 빚내가지고 제가 대출 이빠이 받아가지고 뭐 신용보증기금 뭐 기술보증기금 이런 데서 막 그 대출 쫙 땡겨가지고 제가 그거를 진행을 했죠. 진짜 한번 승부를 하신 거네요. 제 인생의 젊은 나이에 승부를 한번 걸어보겠다라고 이제 했었죠. 네. 그래서 정말 되는 줄 알았어요. 네. 정말 이게 이렇게 빨리 이렇게 좋은 날이 오나 나한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참 갑자기 네. 그 당시에 전 방송 3사에서 네. 그 당시에 불만제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인기 많았어요. 거기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전기 먹는 하마다 라면서 방송에 한번 이게 빵 터진 거예요. 아니 관련된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맞아요. 기사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보면은 이게 노코노시 나왔는데 음식물 쓰레기 전기 먹는 하마 맞아요. 하면서 이런 기사가 이거 말고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많이 나왔어요. 막 네. 3사 방송에서 다 나오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3차에서 이게 3차 심사만 남겨 있었는데 네. 그것만 통과되면 다 들어가는 건데 네. 이게 딱 뜨고 나니까 이게 보류 돼버린 거예요, 그냥. 보류된 거죠. 보류. 아니 근데 대표님의 그 음식물 쓰레기는 건조 형식이 아니고 아까 미생물 통한 거라네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게 근데 참 이게 말이 딱 나오면 이게 다시 묻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이게 왜냐면은 이제 이게 공모를 통해 가지고 심사를 그 심사위원들은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이제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공공에서 오신 분도 있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 심사에 올라오는 저희보다 비등비등한 진짜 좋은 사업 아이템들이 막 올라오는데 다른 분야의 다른 아이템. 그렇죠. 저희 것만 가지고 하냐 마냐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거 굳이 방송에서 다 때리는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냐. 그렇구나.
라고 되는 거죠. 거기는 이제 공모 사업이니까 이게 뭐 우리가 뭐 개별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아요. 사업 제안을 거기서. 그래서 그렇게 한 부분이라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저는 이제 정말 이게 뭐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빚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 당시에 그 빚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만 바라본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뭐 제가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막 뭐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사면은 돈을 지원해준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뭐 각 한 세대당 뭐 20만씩 지원해주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건 이거저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또 저희가 지자체에 또 영업하고 엄청나게 막 깔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많이 있었는데 네. 그러면서 뭐 이제 또 뭐 대출 받고 막 이렇게 했었던 이런 모든 사업이 이 방송 하나로 네. 오스톱된 거예요. 다 지자체에서도 이게 이 지원 사업이 없어진 거예요. 지자체에서도 가정의 음식물 처리기 지원 사업이 없어지고 이게 진짜 하루아침에 이 산업 자체가 그냥 한 방에 그냥 끝나버린 거죠. 이 방송의 방송의 힘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되게 어떻게 이렇게 방송이 이렇게 나갈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이제 돌아보면은 이게 또 그 뒤에서 뭐 요새 뭐 고발사주도 아니고 이제 방송사주라 그래야 될까요? 막 이런 정말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자들이 지금도 뭐 무슨 환경 해가지고 다 이 쓰레기 처리해가지고 이제 하는 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들이 이제 이런 기계가 들어와서 자기네들의 어떤 그 사업 영역이죠. 그 사업 영역을 침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위기를 느끼고 위협적인 거죠. 이 산업 자체가. 그래서 이분들이 아주 뭐 엄청나게 또 이 협회도 거기는 이미 시장이 있었고 협회도 있고 굉장히 나름대로 이제 자기들끼리 그게 돼 있었는데 뭐 뒤에 얘기 듣기로는 이제 이분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해가지고 음식물 처리기 제품 산업 시장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거의 그 당시에 이제 문을 닫게 되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 때에는 아마 우리 광진구도 좀 비슷한 건데 정확하진 않지만. 대부분 음식물 쓰레기 업자들이 네. 이렇게 관에 있는 사람들 친인척이 대부분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약간의 이제 관에서 다 비용을 내니까 네. 구청에서 다 비용을 내니까 그것도 이제 아는 사람들 해서 좀 좋은 단가로 그리고 그 단가를 매길 때 톤당 얼마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정에서 음식물이 한번 처리되고 나오면 그 톤이 10%가 거의 90%가 죽어요. 10%밖에 안 나오니까 처리하는 키로수가 확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이게 수입원이 거의 90%가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비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환경 문제를 좀 카르텔을 저어야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듣기를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우리 전기차가 원래 굉장히 빨리 나올 수 있었대요. 네. 전기차가 나와버리면 석유 사업 쪽에서 타격을 받으니까 전기차를 못 나오게 했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거의 그런 거네요. 그렇죠.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 태양광도 똑같아요. 태양광 사업이 실제 친환경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한전이라든가 전기를 생산해서 파는 쪽들이 주류다 보니까 태양광 사업이 이제 발전하게 되면 또 이제 본인들에 대한 전기와 관련돼서 이게 이제 사실 힘겨루겠죠. 그러니까요. 사회가 더 안전하고 친환경에 더 발전하는 게 좋아 보이지만 그렇게 될수록 사실은 위기의 그룹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반발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네. 예.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모님은 그때 좀 충격이 컸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그 당시에 이제 그 결혼하고 이제 아이 출산을 하고 와이프랑 이제 처갓집에서 이제 살 때였어요. 아, 처갓집에 들어갔을 때요? 네, 처갓집에 들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런 사고가 한번 빵 터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제가 생기니까 제가 또 처갓집에 사는데 뭐 그렇다고 제가 뭐 팬이 되고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마음 같아서 막 진짜 진짜 시금 전폐하고 들어 누워야 하는데 들어 눕고 싶었으나 네. 뭐 처갓집에 있으니까 눈치가 보이니까 네. 제가 그 사업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쉬지 않고 제가 양복을 입고 출근을 했습니다. 아, 처갓집에서 모르는 거예요? 처갓집에서 몰랐죠.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알았는데 곧 내 사위가 엄청난 곧 터진다. 커진다. 대박 난다 이런 대박 난다. 대박 난다. 기대하고 있고. 네.
뭐 집에서는 뭐 말도 못하고 저는 매일 출근을 해야 되는데 뭐 이미 저는 이제 빚쟁이가 된 거죠. 뭐 빚이 뭐 몇 억의 빚만 지고 정말 신용카드도 막 지금 막 거의 카드 값도 못 내가지고 제가 신용 불량자 직전까지 가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교통비도 없을 거고 뭐 없을 돈이 테고 없죠. 어디 밖에 나가면 어디로 가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다 양복 입고 출근을 한 곳이 우리 광진 정보도서관. 참 도서관이 좋습니다. 한강도 보이고. 한강뷰에. 네, 한강뷰에.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장면이네요. 그렇죠. 양복을 씩씩한 아버지들이 네. 기원을 가거나 아니면 도서관을 가거나 그런 장면을 본 것 같은데. 네, 도서관을 9시에 딱 도서관 출근을 해서. 그럼 그때부터 광진구가 연결되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처갓집이 이제 광진구라서 광진구에서 살다가 이제 제가 이제 사업을 망하고 광진 정보도서관. 저의 정말 제 지식에 정말 원천인 곳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곳을 제가 도서관을 이제 한 6개월간을 제가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두 분이 아셨어요? 그 당시는 몰랐죠. 그 당시까지는 아직 네, 그 당시 주민연대하고는 연결이 없으시구나. 네. 네. 그때는 이제 제가 막 광진구에 처갓집에 이사를 와서 이제 뭐 개인 사업 망하고 이제 그거 할 때였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6개월 정도 이렇게 있다가 도서관을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네. 또 그 시간을 좀 이렇게 제가 또 사업을 한번 이렇게 망했을 때 보면 이 전조가 제가 너무 이렇게 준비 없이 또 이렇게 그냥 젊은 혈기에 막 밀어붙여서 된 것도 없지 않아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그러면서 또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섣부른 사업을 할 때는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제가 그때 배우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좋은 시간을 또 이제 제가 보냈던 것 같고요. 뭐 시간표까지 그럼요. 뭐 이렇게 아니 그 도서관을 6개월을 다닌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면 거기 사람들도 매일 오니까 출근하셨어요 그러겠네요.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도서관에 가면요. 한 9시쯤에 딱 가면은 누가 있냐면 취준생들이 대부분 있어요. 취준생들이? 왜냐면 학생들은 학교를 가니까. 취준생들이 대부분 있고 다 토익 공부를 그 당시에 대부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딱 가면 제가 뭐 취준생이 아니니까 토익 공부할 건 아니고 양복 입었고 양복 입고 딱 가면 저는 처음에 딱 가자마자 성경책을 이제 2시간을 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톨릭 신자인데요. 그래서 성경책을 탁 피고 제가 정말 그 당시가 저는 그때가 아니었으면 성경책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가장 신앙이 또 고양되는 시기네요. 시장이 간절한 시기. 네. 그래서 제가 줄을 쳐가면서 제 지금도 그 성경책에는요 형광펜, 포스트잇 다 붙어 있어요. 네. 그때 지금도 그걸 보면 그때 그 절절했을 때가 기억이 나고 그러면 이제 탁 제가 양복 입고 성경책 탁 보면 이제 앞에 취준생들이 토익 보는데 탁 쳐다보죠. 약간 목사님인가? 하면 이제 제가 탁 2시간 동안 이제 열심히 성경책을 보고 그리고 나면 이제 내려가서 좀 경영 관련된 서적도 한 2시간 읽고 이렇게 시간표를 짜놨어요. 그래서 하루에 내가 어떤 루틴을 만들어서 뭐 이건 경영책 보는 시간, 철학책 보는 시간, 성경책 보는 시간, 거기 또 이제 멀티미디어실에서 이제 뭐 영화도 봐요. 영화도 비디오 영화도 명화도 2시간 보고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그 인터넷 있어요. 인터넷에서 1시간. 근데 인터넷이 너무 많이 하고 싶은데 1시간밖에 못 하는 거예요. 제한이 있어요. 그 당시에 도서관은 하루에 1시간밖에 이용 못 해요. 인터넷을. 그래가지고 그게 좀 아쉬웠는데 어쨌든 그렇게 시간표를 짜가지고 나름대로 6개월 동안을 도서관을 이제 다니면서 생활을 했죠. 그래서 참 지금도 광진 정보도서관은 그냥 너무 좋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지 유니온은 언제쯤 탄생하는 겁니까? 여기서 복지 유니온 탄생 좀 시간이 필요해요? 직전에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그렇게 이제 다니다가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사회복지 쪽으로 컴백을 하게 돼요. 다시 컴백을 하게 되는데
이제 사회복지 시설,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제가 어제 동문이 이제 그 법인에서 일하는데 좀 도와달라 해서 일을 도와주러 갔다가 거기 이제 노인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노인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시설장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장애인 노인 주간보호센터를 하는데 그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장애인 보호센터는 장애인 그 주간보호센터는 인원이 적어요. 그 한 20명, 뭐 30명, 뭐 요 정도 인원이 낮 동안 보호하는 그런 시설인데요. 보통 그 영양사들은 50명이 넘는 시설에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영양사들을 배치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50인 미만 시설은 영양사가 없어요. 그리고 영양사 없을 뿐만 아니라 조리사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주간보호센터 같은 데는 그 당시에 직원이 밥을 하든가 네. 아니면 공공근로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그런 공공근로분을 하나 배치해가지고 그분이 요리 밥을 잘하시는 하는 분을 요리 잘하는 분이 아니죠. 그냥 아줌마 그냥 오는 오신 거죠. 분인가요? 그냥 오는데 특별히 뽑을 때 요리하실 분 뽑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근데 아니에요? 뭐 꼭 그렇게 매칭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급식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노인이고 장애인이면 더 신경을 써서 그분들에게 맞는 식사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규모라는 이유 하나로 네. 50인 미만이라는 시설 이유 하나로 그 급식이 이제 전혀 이게 과학적이지 않은 그냥 그런 급식이 위생도 전혀 그거 되지 않는 그런 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리사, 영양사가 없으면 확실히 식사의 질이 확 떨어져요? 그럼요. 떨어지죠. 그 개념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영양을 섭취를 못하는 게 그 편식이 심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먹는 것만 드시고 네. 영양이 불균형하거든요. 그런데 그 영양 식단을 잘 짜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영양사가 없으면 그것을 이제 관리하고 컨트롤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는 거기서 또 생각한 게 이게 특히나 장기요양은 이게 우리가 돈을 내서 하는 사회보험인데 네. 어떻게 사이즈에 따라서 내가 큰 시설에 가면은 영양사 조리사 다 있는 데서 급식을 받고 그렇죠. 조그만 데 가면은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식의 급식을 먹지? 이거는 너무 사회 정의에 어긋나는데? 말이 안 되는데? 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네. 항상 몸속에 사회정의, 이 불공정에 대한 분노, 불공정한 거죠. 뜨거운 피가 흐르고 계시네요, 항상. 맞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이 비슷하시죠.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 부분을 서울시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이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아니 왜 특히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더더욱 열악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막 서울시에 막 이거 배치해달라, 조리사라도 제대로 하면 배치해달라, 막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게 이제 뭐 나중에는 또 조금 이제 단기 보호는 배치가 되고 한 것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것들을 제가 굉장히 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계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또 일본에 시설 연수를 가게 됐었어요. 네. 근데 일본에 가보니까 이런 소규모 시설들이 되게 많이 발달돼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룹홈들이 근데 이런 데들이 좀 이렇게 잘하는 데들을 보니까 그 중앙에서 이 공동관리를 컨트롤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컨트롤해주는 사람이 그 영양사가 있어서 그리고 전문 이런 그 업체하고 그 계약을 해서 이 영양사가 발주를 중앙에서 넣으면 각각의 이제 센터들이 실제로 업체가 딱 배달해주고 레시피를 보내주면 자원봉사가 됐든 요양보건사가 됐든 누구라도 그걸 보고 딱딱 맞춰서 식사를 해주는. 야, 아니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시스템 얘기하는데 일본이 정말로 이렇게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와서 그거를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사회복지법인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시설장으로 와서 그 법인으로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을 신청을 했었어요. 네. 그 됐어요. 그게 몇 년쯤 되는 거예요? 그때가 2010년 였을 것 같아요. 2010년. 그때는 두 분이 좀 아시겠네요. 그때도 몰랐어요. 그때도 아직? 네, 아직. 아직도. 언제 만나는지 궁금하네. 4년 후에 만났어요. 2010년에 제가 그거를 이제 했는데 참 기가 막히게 거기서 갑자기 제가 잘리게 됩니다. 네. 제가 그 시설에서 저는 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으나 그 시절에 제가 이제 잘리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또 바로 요양원에 제가 근무를 또 하러 가게 돼요. 네. 그 새로 이제 오픈하는 서초에 있는 그 200베드 공공요양원을 제가 오픈을 해가지고 거기 갔는데,
거기를 갔는데 또 이게 그 당시 초기만 해도 1등급 노인들이 많이 왔는데요. 네. 1등급 노인은 건 무슨 말이에요? 돈이 많으신 분들? 장기요양 등급에 네, 장기요양에 네. 1등급, 2등급, 3등급 판정을 내려줘요. 네. 그러면 1등급, 2등급 분들은 요양을 가고 3등급은 제가에서 방문 요양을 받아라. 이런 그러니까 요양을 정도가 심하신 분들. 순위 1등급. 제일 심하신 분. 그래서 그때 초기였죠. 2010년, 2011년이었으니까 초기 때는 1등급, 2등급이 요양원에 이제 많이 오셨는데 그 당시에 거기 200베드였는데 1등급이 70분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럼 1등급이 지금은 1등급 분들은 거의 없어요. 요양원에. 네. 2등급에는 완전히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분들이 1등급이라고 그래요. 전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일상생활에 전적으로 도움받는 분이 1등급인데 거기다가 한 50분 정도가 호출을 꽂고 있었어요. 요양원에 갔더니. 보니까 사진이 그때 강의하실 때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코치를 꽂고 있는 거죠. 네, 코치를 꽂고 있는데. 코치가 뭔데요, 이게? 이게 이제 그 영양을 숨 잘 쓰시라고? 아니죠. 이게 뭐냐면 저기로 영양을 공급하는 거예요. 코로. 식사를. 식사가 코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게 튜브예요. 저 튜브 관을 코로 밀어 넣어가지고 식도로 관을 찔러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기로 타가지고 저기에 바로 식도로 바로 음식을 바로 집어 넣는 거예요. 그냥 액상 음식을. 저분들은 음식을 씹어서 입으로 못 드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분들이 이제 못 드시는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말로 가장 크게 두 가지인데 치매 때문에 이 삼킴이 삼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치매로 인해서 씹고 삼키는 걸 잊어먹어요. 그래요? 치매가 아주 심해지면. 아니 삼키고 먹는 거는 그냥 본능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치매로 인해서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계속 먹으면 괜찮은데 저렇게 튜브를 딱 꽂는 순간 치매가 오면은 먹는 걸 잊어먹죠. 이걸 안 쓰면. 그리고 그래서 이제 급성으로 저 튜브를 넣어서 치매가 오면 이거를 오히려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대부분이 참 이게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노인이 되면 근감소가 온다 그래요. 근감소. 근육이 이제 감소되는 거죠. 근데 근감소증이 이런 팔다리만 오는 게 아니라 이 우리 기도를 열고 닫는 후두개도 와요. 그러면 이 후두개가 근육이 빠져가지고 빨리 음식이 넘어오기 전에 기도를 꽉 막아줘야 음식이 안전하게 식도로만 넘어가는데 이게 근육이 헐거워져가지고 못 닫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음식이 넘어가는데 기도를 꽉 막아줘야 되는데 이걸 못 막아주니까 기도가 막혀버려요? 음식물이 자꾸 기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폐로 들어가는 특히나 물 같은 경우가 제일 심한데 그러면 그 물이 이제 들어가 버리면 폐렴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가면요. 거의 대부분 폐렴으로 돌아가세요, 어르신들이. 그래요? 네. 낙상으로 해서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은 폐렴이고 그 중에서도 음식물 오염에 의한 폐렴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예방하고자 콧줄을 저렇게 꽂는데요. 문제는 콧줄을 꽂으면 저희 침대에 지금 누워있는 분 보세요. 손에 보면 막 장갑이 껴있잖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묶여있잖아요. 저게 왜 저러냐면 콧줄을 딱 꽂으면 이 치매가 없던 분들도 콧줄을 꽂으면 치매가 와요. 왜냐면 구강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뇌 운동을 하지 않고 치매가 오는데 이게 보기가 흉해요. 되게 자기가 봐도 그리고 이게 막 코에 뭐가 걸려 있는 게 이게 싫잖아요. 그럼 자꾸 뜯으려 그래요. 그러면 뜯으려고 하니까 이걸 밥 먹을 때만 꽂아놓는 거예요? 아니 계속 꽂아놓는 거예요? 계속 꽂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튜브를 넣었다 뺐다 하는 거는 의료행위예요. 의료행위. 근데 요양원에서는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양원에서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빼고 넣고를 너무 이게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이걸 한번 꽂으면 계속 유지시켜야 돼요. 교체를 하지 말고. 그럼 당사자도 너무 괴롭겠네요. 당사자도 괴로우니까 자꾸 뜯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렇게 손을 묶어버리는 거죠. 장갑을 끼우고. 그러면은 저걸 보고 자녀들이 어쩌다가 이제 한번 자녀가 딸이 와가지고 우리 엄마 왜 묶어놨어? 막 그러면 이제 막 이 자녀가 막
그렇죠. 제가 이제 근무할 때니까 저는 직원이니까 막 저한테 막 소리치고 막 뭐 고발한다고 그러고 막 난리죠. 막 노인 학대로 고발한다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저 문제가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게, 저 진짜. 문제가 인권적으로 이 노인이 참 우리가 요양원이라는 곳은 인간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내가 죽기 전에 그런데 이제 또 내가 앞으로 경험할 거잖아요. 우리가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저게 우리가 참 이게 인간이 제가 저럴 때 저 요양원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진짜 인간이 존엄한가에 대해서 제가 거기서 또 요양원에서 혼자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인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이 존엄성에 대한 문제가 이 정말 이 콧줄을 낀 노인을 보면서 저 팔을 묶을 수밖에 없는 저런 상황과 이걸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의 또 이 문제들을 제가 현장에서 저게 이제 매일매일 제가 부딪히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저 현장에서 50명이나 콧줄을 꽂고 있었으니 어떻겠어요? 그 전까지는 대표님도 이런 모습을 보신 적은 없는 거예요? 뭐 없었죠. 다른 사회복지에서는 여기서 요양원에서 처음 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저기에 대한 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저거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런 그 사회 서비스 이 노인 요양원에서의 우리가 먹는 거를 가장 중요한 서비스라고 해요. 먹는 서비스를 가장 중요한 우리가 뭐 먹고 배설하고 그리고 이동하고 이 세 가지가 3대 케어라고 하는데 저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거를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해결하려는 거를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네.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기업들도 불러다가 이런 제품들 일본에는 이미 다 저런 제품들이 나와 있고 이제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 좀 만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막 했는데 기업은 뭐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잖아요. 네. 지금 저거를 만들어봐야 아무도 저거를 쓸 사람이 없습니다. 기업에서는 저걸 지금 이런 모습이 음식의 문제인 거예요? 저런 거를 그러니까 콧줄을 안 꽂고 네.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으면 콧줄을 안 꽂아도 된 거죠. 아,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안전한 음식이 있으면 저게 이제 기도로 넘어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콧줄을 꽂는 거예요. 네. 근데 기도로 안 넘어갈 수 있는 식품이 있다라면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한 거죠. 그거를 제가 회사가 지금 만든 거예요. 아, 지금 복지 유니온이? 네. 그래서 저거를 제가 일본에는 이미 그런 것들이 많이 개요 식품이라는 것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었고 일본의 요양원을 가면요. 저 콧줄 낀 분들이 죽기 전까지 콧줄을 빼기 위한 시도를 해요. 요양원에서. 콧줄을 빼고 식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네. 그게 매뉴얼로 돼 있어요. 인간은 스스로 먹는다. 네. 저거는 어떻게 보면은 임시적으로 하는 거지 어떻게든지 스스로 먹게 하는 것이 매뉴얼로 돼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이. 그 부분은 독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는 관리 편의상 일단 콧줄을 끼는 거를 그냥 보편화하고 있어요. 야, 근데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 유니온에서 음식을 만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오늘 2부네요, 이제. 아,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복지 유니온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제 일반 식품회사들이 만들어 보라니까 더 저보다 훨씬 기술이 있고 돈도 있는 기업들이 돈이 안 된다고 뛰어들지 않는 거죠. 저 시장에. 아직까지 뛰어들지 않죠, 기업들이. 이제 조금 이제 좀 시작하죠. 이제 조금 이 시장을 대기업이 보고 있고 손익이 안 나면 대기업이 안 들어와요. 이게 이제 사회적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건 정부에서 지원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정부도 안 하고 시장도 안 하고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밖에 없다. 그렇구나. 라는 생각으로 제가 그 소규모 시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관리 요양사 시스템과 그거를 가지고 제가 그거하고 이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회적 기업 두 가지가 되게 좋은 지원이 있잖아요. 하나는 일자리를 만드는 거. 그래서 영양사들을 채용해서 공동관리 영양 시스템을 만들어서 저희가 영양사를 채용했고 또 사업개발 R&D 자금을 받아서 저 이제 안전하게 연화도 음식을 개발을 시작을 한 거죠. 제가 사회적 기업이 돼서. 이미 빚은 그대로 있는 상태고. 빚은 계속 있는 거죠. 있는 상태인데 이쪽에 또 뛰어드신 거네요. 근데 이건 다 투자받아 갖고 하신 거예요?
뭐 투자보다도 일단은 비즈니스 그 모델을 만들고 네. 어쨌든 간에 사회적 기업이 초기에 일자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혜택을 본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초기에 또 저는 또 일자리 지원도 많이 받았어요. 저희 네. 사업 아이템이 그래도 그 서울시 예비할 때도 그렇고 그 서울시에서 되게 좋은 아이템으로 봐줬어요. 네. 저희 회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좋게 많이 보셔가지고 심사위원분들도 일자리도 한 20명씩 좀 받았고요. 그 사업개발비도 뭐 서울시에서 제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사업개발비 저거 개발 때. 사회적 기업이 초기 스타트하고 5년까지는 이렇게 공모형 이제 지원이 있고 5년 이후에는 이제 지원이 딱 끊기 시스템. 그때 박원순 시장 있을 때 제가 했죠. 박원순 시장 있을 때 해가지고 물론 저보다도 더 많이 100명씩 받았던 데들도 있어요. 근데 네. 그런 데랑은 아니고 저는 그 20명 그래도 지원 받으면서 나름대로 그것을 잘 활용해서 초기에 돈은 없었지만 좀 사업에 좀 틀을 좀 만들었고요. 그 만들어서 지금 온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만들어 지금까지 왔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오세훈 시장에서 누군가 우리 대표님처럼 이렇게 시작하려고 했을 때 지금도 가능한가요? 지금은 지원이 다 없어졌잖아요. 윤정부에서 다 없앴잖아요. 일자리 지원도 없앴고 뭐 다 없앴잖아요. 그럼 지금은 이게 안 되는 거네요?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 이게 법령 사업이거든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라는 네. MB 때 만들어진 법령이에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한때 오세훈이 서울시장 MB가 잘한 게 있네요? 뭐 알고 했겠습니까? 네. 하여튼 뭐 또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걸 넘어서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 그다음에 협동조합 기본법도 박근혜 때 만들어진 거고 이 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역할로 여기까지 법이 온 거예요. 정부가 알아서 한 게 아니고 알아서 그치, 시민사회에서 계속 활동하시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싸우면서 그래서 MB 때 만들어져서 오세훈이 서울시장을 처음 할 때 사회적 기업들을 서울형 사회적 기업 한다고 엄청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요? 다른 전국에서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보다 더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딱 끊겼죠. 똑같은 오세훈 시장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박원순 끼는 바람에. 그렇겠죠, 아무래도. 아니면 뭐 정부의 역량도 있었겠고. 그렇구나.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제2의 복지 유니온은 못 나오겠네요. 나올 수가 없네. 지금은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그냥 이제 지금은 또 어떻게 보면 또 생태계에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들은 많이 좋아졌으니까 또 사회적 기업이 아니더라도 스타트업 생태계들은 많이 좋아졌는데 아까 이제 좀 저는 이제 사실 저는 두 가지 확실한 문제점을 가지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하나는 아까 그 소규모 급식의 문제, 이 사회 정의에 어긋나는 사회보험 시스템에서 왜 이게 시설 사이즈에 따라서 급식의 질차가 이렇게 많이 나야 되는가. 이 확실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일자리 사업에 맞는 거였죠. 저희가 이런 부분은 인력을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그 배치돼 있지 않는 부재돼 있는 곳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사회적 기업에 굉장히 맞다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R&D 쪽에서는 뭐 지금은 이제 R&D 쪽은 사실은 뭐 사회적 기업보다도 훨씬 더 지금 뭐 R&D 좋은 계획만 있으면 투자받고 뭐 기술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데들이 많죠. 그러나 이제 아까 얘기한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사회 문제 해결이라든지 이런 변화 혁신에 대한 부분은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야, 그럼 이제 이 회사 얘기를 좀 하겠는데 결국은 지금 본 것처럼 이렇게 그 튜브 이런 거 해결하는 문제가 좋은 음식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좋은 음식 만들죠. 근데 이제 대기업들도 지금 이게 돈벌이가 안 되니까 안 들어오는 건데 여기에 끼어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복지 유니온이잖아요. 실제로 돈도 벌었잖아요. 많이는 못 벌었습니다. 빚은 갚았나요? 제 개인적 빚은 개인적으로 계속 조금씩 갚고 있고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럼요? 뭐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그렇구나. 아직도 빚이 남아있어요. 남아있군요. 그리고 또 사업을 하면서 빚이 또 더 생기던데요. 그래요? 이 사업을 하면서 더 빚이 생기더라고요. 그 개인은
좀 뒤로 하고 이 복지 유니온 지금 이 회사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직원은 저희가 이제 위탁 사업까지 포함했을 때는 지금 한 31명이 있습니다. 아, 31명 직원이 있으시고. 네네. 아, 그리고 지금 계속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복지 유니온 소위 해결을 좀 하려고 해요. 네. 복지 유니온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이제 앞서 얘기했던 그런 케어 푸드 네. 이런 그 식사를 잘 못하는 씹고 삼킴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식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요양원에 공급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또 아까 얘기한 소규모 시설, 영양사가 없는 시설을 저희가 저희 영양사들을 이제 관리해주면서 거기에 이제 위탁 형태로 이제 급식을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재료를 결국에는 식재료 납품을 하고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거에서 수익을 이제 얻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보니까 뭐 연구소도 있던데. 예, 좀 옛날 자료이긴 한데 지금 자료입니까? 소장님이 이제 저 때 연구원이었던 분이 지금은 소장님이 됐나요? 네, 네. 한국 고령 친화 식품연구소. 그럼 여기서 이제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개발을 하는 거죠. 개발한 겁니까? 다? R&D 저희가 하죠. 저희가 하고 특허를 우리나라 최초로 특허를 갖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연화도 음식으로 특허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연화도 음식. 예, 연화라는 거는 삼킨다라는 거예요. 네. 그 삼킬 연자의 아래 하자인데요. 네.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삼키는데 도움이 되는 식품을 저희가 효반이라는 저 제품을 저희 디자인도 지금은 좀 바뀌었죠. 옛날 자료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그 제품을 저희가 가지고 지금 이제 뭐 전국의 요양원에 좀 공급을 하고 있고요. 아, 현재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네, 현재 공급을 하고 있죠. 판매되는 식품이고. 그럼요. 저 제품은 이미 10년 됐습니다. 10년. 제가 출시한 지는 저희가 10년이 2013년도에 나왔으니까요. 네. 10년 된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 외에도 저희가 그 일본의 이제 그 일본 얘기하기 전에 이 연화도 음식의 특징을 잠깐 좀 연화도 음식 특징은 우리가 이제 그 세 가지 기준 스탠다드 기준이 있어요. 그 연화도 음식이라고 하려면 일단 첫 번째는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워야 된다. 왜냐면은 이게 연화가 곤란하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일단 씹기도 어려운 분들이에요. 네. 그러면 일단은 부드러워야 되죠, 음식이. 네. 근데 부드러워야 되는데 부드럽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이 제품이 자기들끼리 점성이 있어야 돼요. 네. 점성이 왜 필요하냐면은요. 이 씹고 삼킴이 불편하다는 분들은 일단은 우리는 다 건강하기 때문에 음식물이 이렇게 들어오면 음식을 잘 씹고 이 씹은 음식을 혀가 이게 돌돌돌돌 볼처럼 만들어 가지고 인두기로 혀가 싹 밀어 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삼켜지는 건데요. 이 노인이 되면 이게 힘들어져요. 특히나 질환이 있는 뇌졸중이라든지 뭐 이렇게 오면 이제 언어 장애가 오고 막 이러면 혀가 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혀가 그 역할을 못 해요. 그러면 음식물을 넣어주면은 이게 촥 해서 촥 바로 삼키지 못하고 오래 물고 있습니다. 물고 있으면요. 아밀라제 침이 생겨가지고요. 더 묽어져요. 그러면은 이게 그래서 노인분들이 이 밥을 떠먹여 드리면 자꾸 다시 흘리고 하는 게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게 안 되려면 점성이 있어가지고 떠드리면 그대로 이게 젤리같이 저희는 젤리 같은 식인데요. 젤리처럼 떠서 들어가면 입안에서 젤리처럼 있다가 쏙 넘어가야 돼요. 그 점성이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이제 최고의 어려운 기술인데요. 부착성이 적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부착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죽을 우리도 죽 같은 걸 먹으면요 입에 되게 묻어나는 거를 느낄 거예요. 네. 특히나 우리 옛날에 도배할 때 밥풀을 하잖아요. 밥풀을. 그러면 우리가 쌀은 갈면은요 되게 풀이 돼요. 아주 풀기가 강해요. 그러면 이 풀기가 우리가 이 죽 같은 거, 가르직 같은 거를 주로 유행해서 많이 주면은 그 이 풀기가 너무 강해서 입에 다 묻고 입에만 묻는 게 아니고 인두기라 그래서 우리 식도 입구 뭐 이런 데 다 묻어 있어요. 결국에는 이것이 식도 입구를 막게 하는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뭐 떡 먹다가 기도질식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자꾸 막 생기잖아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풀기가 있는 죽을 먹다가 이 안에 막 묻어가지고 다 이 안에 막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이 풀기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 미끄덩하게 묻어나지 않고 부착성이 낮아서 이렇게 싹 넘어갈 수 있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맞춰야 돼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과학적인 거네, 되게. 굉장히 과학적인 거죠. 이 세 가지 조건을 맞는 제품을 쌀로 만든 게 전 세계에서 저희가 최초입니다. 아, 복지윤이요? 저희가 최초입니다. 일본도 쌀로 이 제품을 만들지 못해요. 우리가 이유식 같은 경우가 약간 비슷한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유식은 거보라고 하죠. 거보 이유식이 있어요. 거보식이 약간 젤리식 같이 생겼어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먹게. 근데 거기에도 쌀로 만든 건 없습니다. 이 쌀은 이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엄청난 자부심. 절 눈빛이 나 이 정도야. 이런 자부심이 확 느껴져요. 진짜. 우리 이 제품은 쌀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인데요. 쌀이 우리가 이게 죽 같은 거 밥 불는다는 말이죠. 불잖아요. 불는 문제와 아까 얘기한 갈았을 때 끈적끈적한 전분의 문제.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쌀을 가지고 이런 젤리 형태의 식사를 만든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 복지유니언 하고 있어요? 그래요? 저희가 그거를 성공시켰습니다. 자, 복지유니언 탐방을 좀 해볼까요? 여기 홈페이지가 있는데 홈페이지가 잘 돼 있어요. 홈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복지유니언 하고 있는 음식들이 나오더라고요. 종합식품유통 맞죠? 슈퍼 K푸드 개발로 들어가십시오. 이거요? KF푸드 개발? 여기 들어가면은 이 고령 친화식품의 필요성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 좀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효반. 이 뜻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에게 이제 좀 어르신들 먹는 음식, 식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든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효도하는 이제 밥상 이런 효가 되는. 그리고 이제 제품이 따로 있어요. 제품 소개는 따로 있습니다. 제품은 아까 보니까 그 밑으로 더 내려가셔야 돼요. 연화도 조작 식품. 이거요? 그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판매되고 있는 식품들. 연화도 음식. 연화도 음식. 이게 구멍이 뽕 나 있죠. 일반적으로 죽을 숟가락으로 뜨면 다시 평평해집니다. 근데 저기도 구멍이 나 있죠. 저기들끼리 젤리 같다라는 거예요. 젤리식이라. 이게 메꿔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거는 제품을 세워놓으면 그대로 튜브 같이 있어요. 보통 다 밑으로 갈았는데 그냥 그대로 튜브처럼 있어요. 이 제품은. 이게 안전한 식품인 거예요? 그게 안전한 거예요. 그게 묻어나지 않고 이게 그대로 입에 떠 넣었으면 저 상태로 그대로 혀에 올라가서 흐트러지지 않고 바로 삼키기 좋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흘리지도 않고. 그래서 흘리지 않는 흘리지 거예요? 않죠. 저도 먹어봤거든요. 맛있어요. 맛도 있어요? 맛있어요. 아니 또 그냥 하시는 소리 아니에요? 아니 맛있습니다. 처음에 초기 제품은 솔직히 맛이 좀 없네 이렇게 했는데 좀 싱거운 맛이 나잖아, 느낌이. 약간 싱거운데 일부러 저희가 저염을 좀 했어요. 근데 그래서 간이 좀 필요한 분들은 간장하고 참기름을 좀 넣어서 먹으면은 훨씬 더 맛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뭐 어르신들만 먹는 거예요? 일반 사람도 먹어요? 일반 사람도 먹어도는 되는데 근데 그 연하곤란자에게 특화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 사람이 먹으면 그냥 죽이네요 라고 먹지만 연하곤란하신 분들은 이걸 먹으면 신세계를 느끼는 거죠. 우리는 그걸 잘 못 느끼는구나. 못 느끼죠, 우리는. 그냥 일반 똑같이 느끼고. 네네. 그렇구나. 지금 이것도 저렇게 생기죠. 이게 일반죽. 일반죽은 저렇게 막 끈적끈적하게 쭉 늘어지잖아요. 저게 부착성이라고 그래서 풀기가 엄청 나거든요. 이 풀기가 엄청 많아요. 근데 여기는 아예 없네요. 깔끔하게 똑 떨어지죠. 젤리처럼. 이게 소고기죽. 이렇게 소고기죽 판매하는 거죠 지금? 이거 지금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인터넷에도 구매합니다. 효반 검색하면 구매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우리 인터넷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인터넷에서도 저희가 특히 저희 병원에서 저희 재활의학과에서 병원에서 이게 검사식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다시 한번 들어가 주시면요. 그래서 좀 있는 거 좀 보고요. 소고기가 있고 야채죽이 있고 또 황태죽도 있고 또 계란죽, 클로렐라 계란죽, 삼계죽, 종류가 많네요. 이렇게 5종류 있습니다. 5가지 있고
또 홈페이지 어디로 들어갈까요? 홍보관이라고 아까 저 맨 뒤로 내려 보시면요. 맨 밑에. 그러면 저기 효반을 찍어주세요. 효반. 그러면 영상 하나 있는데. 홍보가 있네. 영상 있네요. 요거 한번 봐주시면요. 이게 이제 연화도 음식이 뭐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게 이제 미음이에요. 네. 뭐 요양원이나 병원에 이런 거 많이 드시죠. 그러면 이제 비디오 투시한 거예요. 이거 재활 성모병원 가톨 성모병원에서 한 거고요. 지금 이제 어르신이 살에 들린 거예요. 네, 지금 이거 빠졌어. 이 뒤로 가면 식도로 가는 거, 앞으로 가면은 이제 기도로 가는 건데, 네. 요번에는 두 번째 또 미음을 또 드리는데, 요번에는 앞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깜정기에 이제 넘어가는 건데요. 미음은 흐름성이 있어가지고, 지금 앞으로, 저 앞으로 넘어간 거예요, 지금. 이러면 이제. 네, 앞으로. 거예요? 네. 저게 이제 기도를 살짝 열려서 그렇게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저희 거를 제공하는 거야. 이거는 자기들끼리 점성이 있어가지고 저기서 모여 있어요. 안 내려가. 흘러내리지 않죠. 예. 흘러내리지 않고 있다가 이제 삼키도 했을 때 뒤로만 싹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편안해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 드셨어요? 편안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연하곤란한 어르신이에요. 야, 이걸 보니까 기가 막히네요. 이런 거구나. 네, 저 제품입니다. 자부심을 가질만 하네요. 자부심은 저희가 가질만 합니다. 전 세계에 쌀로 만든 건 저희 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연화도 음식이고 이제 어르신들한테 특화된 제품이잖아요. 네. 근데 아직 홍보하기엔 홍보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정부에서 앞장서서 콧줄을 빨리 빼고 연화도 음식 먹여라라고 이제 정부에서는 미온적이죠. 왜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지금 이게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게 참 한국이 아직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서 좀 후진성이 좀 있는 건데요. 콧줄을 꽂고 있으면요. 네. 예를 들면 콧줄을 안 꽂은 것이 더 삶의 질은 더 좋아지죠. 네. 그러나 콧줄을 꽂으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익이에요. 왜냐면 콧줄을 꽂은 분들은 예를 들면 요양병원에서는 이제 중증으로 이제 나오고요. 그러면은 이게 3단계 분류해서 수가가 중증으로 올라가야지만 콧줄을 꽂으면 중증으로 중증이 분류돼야 돈을 더 많이 받아요. 그러면은 좀 극단적이지만 일부러 더 꽂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노력을 하지 않죠. 이거를 빼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식사도 저것이 훨씬 더 싸요. 그냥 저기 경관식이 더 싸요. 경관식을 싸가지고 그거를 환자식은 또 환자식이니까 보조를 더 많이 받고 원재료는 더 싸게 사요. 네. 그리고 그냥 그 요양 수가도 더 많이 받아요. 콧줄을 꽂으면. 그러는데 요양병원에서 콧줄을 저거를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우리 아직까지 이런 복지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이용자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공급자들이 이 정부와 이 서비스 공급자들 간의 블랙딜이 저는 이제 있지 않느냐라는 걸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품을 판매하는 뭐 기업들과 이런 병원들과 이런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사람의 삶의 질을 생각하면은 콧줄을 뺐을 때 더 많이 줘야 되죠. 오히려 콧줄을 뺐을 때 더 케어를 잘하는 곳이고 더 하는 곳인데 거기에 돈을 적게 주니까 아니 당연히 콧줄을 계속 꽂게 하면 돈을 더 많이 주는데 이게 그러니까. 안 되겠어요? 건강하게 삶의 질이 높아지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네요. 그렇죠. 요양원도 마찬가지예요. 요양원에서 콧줄을 빼면요. 요양보호사들이 더 힘들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넣어놓으면 알아서 들어가는데 그렇죠. 이거 요양보호사가 떠먹여야 되고 귀찮아 일이 많아요. 그냥 요양원에서 옛날 흔한 말 이런 말 있어요. 그냥 누워있는 노인, 콧줄 꽂고 있는 노인이 제일 좋아. 그냥 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귀찮게 안 하고. 너무 잔혹하네요. 이거 그리고 들을수록. 이제 그러니까 요양원에서 아까 묶어놓고 또 아니면은 약을 먹이죠. 하루 종일 그냥 해롱해롱 되는 약이 있어요. 아유. 그걸 먹으면 그냥 누워만 있는 거예요. 야. 콧줄 꽂고.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네요. 심각한 문제죠.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된 진짜 이유가 사실 거기에 제가
이게 너무 이게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어떤 제도를 만들고 이런 수가를 책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과연 그 당사자의 인권과 당사자의 삶의 질을 어디까지 고려했느냐. 그러니까요. 중요한 거는 당사자들은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다 노인의 치매가 온 노인이나 진짜 몸이 힘든 노인, 장애인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못하니까 다 이해관계자들끼리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삶의 질에 대한 것만 쏙 빼놓고 얘기가 되는 거죠. 아주 합법적인 인권유린이네요, 완전히. 인권유린이죠. 그래서 제가 초기에 제가 사회복지를 왜 했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사회복지한 거예요. 왜 사회적 약자가 스스로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들 누가 대변해 줄 것이냐. 이 이야기를 누가 해줄 것이냐. 저는 사회복지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 사회복지사들이 전부 다 복지 전달 체계에 다 매몰됐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내가 사회적 기업으로 내가 해가지고 내가 솔루션도 만들고 내가 이거를 계속 이거를 얘기하겠다. 이거를 내가 이 사회에 얘기하겠다. 난 사회복지사로서의 아이덴티티로 이런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내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또 이분들의 이 얘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뭐야? 그래서 나는 방법을 제가 만들어서 방법을 제시하겠다. 그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못하는 게 방법 제시가 안 되거든요. 네.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사회복지 전달 체계는 방법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전달 체계일 뿐이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제가 이제 거기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방법을 제시한다. 솔루션을 제시한다. 그게 저는 사회적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회적 기업은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럼 장 대표님은 원래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이걸 그만두고 기업을 하신 게 아니고 사회복지 일을 지금 넓혀갖고 사회적 일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사회복지사의 일 중에 거죠. 정체성을 가지고 이 일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뭐 비즈니스적으로는 좀 못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네. 뭐 돈 벌고 이런 건 잘 못하는데. 그러면 이 아까 효바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도 사람들이 뭐 구매할 수 있지만 주 대상은 누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사 먹지를 못하는 분들이죠. 진짜 먹는 분들은 본인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제품을 그분은 아시죠. 이게 먹으면 너무 좋다는 걸 알지만 그분은 지불자가 아닌 거예요. 그냥 누군가가 지불을 해줘야 돼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요양원에 있으면 그 요양원 원장님일 수도 있고 병원에 있으면 그 병원에서 병원 원장님이 사줘야 되는 거죠. 가격 경쟁력은 있어요? 가격 경쟁력은 저는 있다고 보는데 네. 이게 이제 상대적인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냥 내가 요양원에서 내가 쌀 사가지고 쌀 불려가지고 죽 만들어가지고 제공하는 데는 500원이면 돼요. 원료값은. 네. 그거에 비하면 엄청 비싸죠. 그거에 비하면. 아까 이 죽 한 봉지가 얼마인 거예요? 저거 하나가 이제 인터넷에서는 판매할 때 저기 4,500원에 팔아요. 4,500원. 네. 근데 우리가 또 막말로 요새 본죽 같은 거 하나 사 먹으려고 그래도 돈만 원씩 줘야 돼요. 네. 그런 거에 비하면 또 비싼 것도 아니죠. 비싼 것도 아닌데 이건 기능성 제품이고.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제품이고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는 콧줄을 꽂아가지고 그 경관식이 더 싼 거죠. 경관식 2개 사면 뭐 더 싼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넘어야 할 산이죠. 산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제 비즈니스 마인드가 강했으면 이 사업은 하면 안 되는 사업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은 다 뛰어들지 않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결국에는 이 지불을 결국에는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 지불을 우리가 사회에서도 같이 함께 이 지불을 도와야 된다.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보장법이라는 데서 그 이렇게 섭식에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는 뭐 시설에 있든 재가에 있든 그 사람들에게 섭식 장애인들에게 이제 추가적으로 그 보조비가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요양원에 내가 입소했다. 그러면 한 끼에 한 1,000원 정도를 보조를 해줘요. 뭐 신장질환자라든지 뭐 연하곤란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1,000원만 지원을 받아도 우리 제품 사 먹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요양원에 팔 때는 한 2,000원 정도에 팔아요. 한 끼에. 그러면 충분히 사 먹을 수 있어요. 근데 1,000원 정도만 보조만 받아도 1,000원만 넣으면 되네. 뭐 예를 들면. 그러면은 뭐 충분히 우리가 안 만들어도 되고 인건비에서 좀 빠지고 뭐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되려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왜 독일에서 사회보장 시스템에 의해서 일본에서도 이제 개호식품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개호식품을 통해서 장기요양보험으로 이제 제품을 개호식품을 사 먹을 수 네. 있게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졌는데 과거에 그렇게 했었고 그 이유는 어떤 게 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느냐라는 테스트를 독일에서는 오랫동안 했어요. 네. 공공급식을 하고 또 이런 사회보장에 의해서 이런 그 섭식장애에 있는 분들에게 케어푸드를 제공해서 충분히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실제로 이분들이 질환으로 병원에서 폐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타 질환으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는 의료비보다도 이 지원금이 훨씬 더 적다. 라는 것이 이미 10년도 더 전에 보고가 다 돼 있어요. 이미 그런 테스트를 이미 더 과정을 거쳤죠. 유럽에서는. 일본도 이제 아마 다 그런 테스트들이 있는데 단순히 음식값이 아니고 사실 그 부가적인 것들 다 합치면은 다 훨씬 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의료비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사회적 비용이잖아요. 지금 다 계속 재정이 계속 뭐 마이너스 예정이고 국가의 세금으로 다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삶의 질도 높여주면서도 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도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케어푸드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또 그 열악한 노인들 진짜 식사도 제대로 막 진짜 못 먹는 분들도 되게 독거노인들 1인 가구 노인들 이런 분들에 대한 식사 지원 서비스가 뭐 한 달에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달에 서비스 뭐 한 달에 20만 원 해봐 1년에 한 300만 원 지원한다고 해도 1년에 300만 원 지원해도 지금 65세 이상 평균 병원 평균 한 1년에 나가는 비용이요. 1인당 500만 원 넘어요. 1인당. 저희가 거의 50조? 50조 정도 되잖아요. 노인 의료비가. 그렇죠. 노인 의료비만 50조예요. 그런 거라면 사실은 이런 그분들이 건강해지면은 이게 줄겠네요. 줄죠. 건강하게 또 이런 케어푸드를 통해서 저런 콧줄 안 꽂고 이런 삶의 질을 높이고 이렇게 영양을 공급을 충분히 잘해줄 수 있으면 병원비도 세이브되고 이분들이 건강하면 그 돌봄 종사자분들이 또 많이 좋아지죠. 돌봄 종사자분들이 이분들이 건강하게 있다가 돌아가시면은 오히려 손이 덜 가는데 맨날 비실비실대고 또 비실비실된다고 바로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거든요. 비실비실대다가 병원에 가면 또 살려가지고 와요. 비실비실대 병원에 가면 또 살려가지고 와요. 지금 대한민국 그런 의료 서비스가 아주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돌아가시지도 않고 병원비만 쓰고 돌봄 종사자들에게는 계속 돌봄이 더 어렵게 만들어서 더 힘이 들고 이런 악순환을 가는데 이미 이제 그런 악순환에 대해서는 이제 독일이라든지 일본에서는 그 악순환을 끊어내자라는 그런 제도적으로 그렇게 이제 가고 있죠. 근데 아직은 국내에서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아직 의논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활발하진 않은데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작년에 제가 이제 대한민국 케어푸드 박람회라는 거를 저희가
좀 만들고 그 박람회 운영위원을 조직을 했어요. 네. 박람회 운영위원들은 이제 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 그래서 거기는 뭐 요양원, 뭐 시설협회장, 뭐 장애인들, 뭐 부모회 회장, 뭐 또 이런 뭐 서울시 영양사회 회장, 뭐 너싱홈 협회 뭐 회장, 뭐 간호학 뭐 이런 교수, 뭐 영양학 교수, 뭐 이런 제품 하고 있는 뭐 이런 회사, 뭐 다양한 이해주체 관계자들 다 모아가지고 그 한 13명을 모아가지고 운영위원을 만들고 이런 분들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 이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이런 케어푸드가 전달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우리 사회가 좀 더 이렇게 좀 인간에 대한 존엄 문제도 그렇고 또 사회적 비용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또 돌봄 종사자들의 어떤 어떤 일의 어떤 뭐 강도 문제 이런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보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뭐 좀 이런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장으로 좀 만들어 보려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하려면 정치와 연결이 되겠네요. 정치와 연결이 돼야죠. 네, 그래서 이번에 안 그래도 그래서 총선에 좀 거는 기대들이 좀 있는데요. 근데 이런 거에 의식이 있는 정치인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 거에 의식 있는 정치인이 나와야죠. 있습니까, 누가? 일단은 제가 한 분 있는데. 하고 있어요? 한 분 밀고 있는데. 네. 밝힐 수는 없고요? 밝힐 수는 없죠. 밝힐 수는 없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이 있으면 아무튼 누가 됐든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는 시청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실 텐데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저는 이제 이건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소비자는 자기 얘기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 가족들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언젠가 우리가 그럴 날이 와요. 언젠가 모두의 문제네.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지금은 말을 못하고 있는데 언젠가 우리도 그 말을 못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주면 미래에 우리 또 신경을 써줄 사람들이 또 안 써줄 수도 있다는 거죠. 누가 써주느냐. 지금 우리가 지금 신경을 써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말 못하는 뭐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어떤 삶의 질. 제가 진짜 뇌병변 장애인 그 초등학생 장애인들이요. 다 뱃줄을 꽂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뇌병변 장애는 거의 99% 다 연하곤란이거든요. 뇌종마비도 다 연하곤란이에요. 뇌종마비도 다 99% 연하곤란인데 이 뱃줄을 어린 나이에 이 10살밖에 안 된 애가 뱃줄로 식사를 하는 거예요. 평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보통 지금은 이제 의술이 좋아서 옛날에 뇌종마비는요 40대면은 거의 죽어요. 50 넘기기가 힘들다 그래도 요새는 뭐 50 넘는 뇌종마비 장애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평생을 10살에 뱃줄을 꽂으면요 먹는 거를 못 먹는 입을 먹질 않는 거예요.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안 먹으면 먹는 걸 잊어먹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음식의 맛을 느껴본 적이 없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10살을 꽂아버리는 거예요. 계속 얘가 흡입성 폐렴으로 계속 폐렴으로 병원을 가니까 계속 음식물이 자꾸 귀로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그 엄마는 얼마나 미치겠어요. 그 아들을 보면서 맨날 음식을 먹으면 폐렴이 걸려가지고 계속 병원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러니까 눈물을 먹고 뱃줄을 꽂는 거죠. 그 아들 10살짜리 애를. 그러니까 그 부모의 마음을 보면 제가 돈을 못 벌었으나 이 제품을 잘 만들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아까 뇌병변 장애인 중증 중복 뇌병변 장애인하고 업무 협약을 하고 거기에 이제 저희가 좀 저렴하게 공급을 해드려요. 그 협회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근데 되게 좋아하세요. 되게 좋아하시고 특수학교 지금 장애인 특수학교도 정말 뭐 급식을 보면 정말 아까 얘기한 20년 전 복지관이 지금이랑 똑같다는 것처럼 그 20년 전이나 지금이랑 똑같은 급식이 나가고 있어요. 특수학교에서도 주먹구구식으로 이제 급식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우리가 할 일이 되게 많고, 그러니까 이런
이런 사회적 합의나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좀 이루어지고 누군가는 더 그분들을 위해서 더 소리를 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좀 사회에서 정말 좀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 이제 그런 게 돼야 선진국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 수준이 이제 정말 장애인이나 노인들한테 막 그 10살짜리가 배꼽 꽂을 수밖에 없는 사회라면 이런 사회가 어떻게 선진국이 될 수 있냐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네. 같이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장시간 너무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네.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네. 중요한 걸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광진구 이야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복지 유니온이 광진구와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언제 만나시는 거예요? 우리 만난 얘기는 또 못했네요. 네. 진짜 어떻게 주민연대 그래서 제가 연결되는 겁니까? 거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실은 저는 처음에 예비사회직교 동작구에서 받았어요. 동작구에서 딱 받았는데 동작에서 받고 광진구로 동작구 출신인데. 네, 광진구로 그것도 사연이 있으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동아리, 제가 동작에서 받고 근데 제 집이 광진구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사회복지 제가 이제 그래도 한 10년 정도 했으니까 아는 분들이 좀 있던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제가 사회적 기업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광진구에 가면은 민동세 대표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박영수가 아니고 민동세. 그때 민동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 쪽에는 그분이 알려져 있었어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분을 광진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광진구는 이 사람 가야 돼. 나 어차피 근데 광진구 올라오기도 했고. 그 마침 이제 와가지고 광진구에 딱 이제 와가지고 민동세 대표라는 분이 그 당시에 좀 이렇게 사회복지 쪽에서는 그래도 좀 많이 좀 알려졌어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민동세 대표를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 그래.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딱 이제 와가지고 오자마자 이제 제가 공무원한테 민동세 대표가 누굽니까? 네. 그래가지고 구청 공무원한테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약간 저를 이상하게 그래서 전 좀 만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고 이제 그때 이제 처음 이제 뵙고 이제 뭐 그런 와중에 또 주민연대 뭐 이렇게 또 이런 게 또 있다고 그러고 또 그런 얘기 또 다시 들은 거예요. 이제 그러고 막 그때가 막 우리 광진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라는 게 막 만들어지기 직전에 제가 이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박용수 지금 이사장님은 그 당시에 처음에 못 뵀었어요. 근데 그때는 사회적 기업 협의회라는 게 있었어요. 사회적 기업 대표만 몇 명 모이는데 한 2번 회의 있었어요. 그 회의 2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우리는 광진 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로 간다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등장하시면서 그 이후에 이제 주민연대도 알게 되고 뭐 이것도 알게 되고 다 이제 알게 되고 이제 했죠. 그래서 그 민동재 대표님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술 먹다 그런 얘기했어요. 항상 제가 민동재 대표님은 제가 막 항상 뭐 찾아가려고 했던 분이 있었는데 우리 박용수 지사님은 되게 막 저를 이렇게 좀 안아주고 좀 도와주고 먼저 막 이렇게 챙겨주고 막 이랬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냉정하게 도움이 됐어요? 도움 많이 됐죠. 그래요? 그럼요. 저는 광진구에서 제 어려울 때, 뭐 이렇게 사업하면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고,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에서, 뭐 사실은 광진구가 또 사회적 경제 잘 되는 것 중에 두 분의 어떤 리더십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실제로 저도 그 부분을 현장에서 많이 느꼈고, 그래서 좀 민노 대표는 좀 아빠 같은 분이라면, 이제 우리 박용주 지사님은 좀 엄마 같은 그런 어떤 리더십으로, 우리 이제 사회적 경제를 잘 끌고 오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안에서 저도 뭔가 이렇게 좀 도움이 되려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은 별 도움이 못 되고 뭐 그냥 있습니다. 제가 목격한 거는 좀 다르네요. 저번에 같이 술 드실 때는 제가 목격하기를 우리가 언제까지 박영수 민동세 해야 넘어서야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맞죠. 그건 맞죠. 그건 맞죠. 그건 맞는 거고, 그건 맞는 거죠. 그거는 맞는 거고. 빨리 이제 뭐 후배라고 표현해서 그렇지만 후배들이 이제 앞장서 줘야지. 그렇죠, 맞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뭐 어쨌든 계속 시간이 갈수록 더 새로운, 더 이런 사람들은 나와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의 초사장님은 복지 유니온의
장성호 대표님이 오는데요. 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이런 저번에 저희 여기 광고 때문에 오셨을 때는 네네네. 그냥 좋은 음식 그냥 그 정도만 알았는데 오늘 거기 얘기하면서 또 깊은 얘기 하다 보니까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진짜 삶의 질 그냥 우리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이죠. 이걸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장성호 대표님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광진주민연대에서 또 다른 분을 모셔가지고 시사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